안녕하세요. 호텔 셰프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분명 처음에는 절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긴 바람을 피울 거라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 순간이 행복했고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진 거 하나 없던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죠. 심지어 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것도 일터였으니 모든 것들이 운명 같았습니다. 출퇴근은 화려한 곳으로 했지만 인생은 단조롭기 그지없었어요. 그랬던 제 인생에 한 여자가 불쑥 들어오게 됐죠. 단기 알바로 서빙을 하러 온 아리따운 아가씨였는데요. 웃는 모습이 해맑고 온화해서 좋은 기운을 풍기는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사람들 모두 예뻐했네요. 늘 반복되던 일상도 그녀의 등장으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은근하게 제 속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주고 연애를 시작했을 땐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얼른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저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로 그녀에게 결혼을 어필했네요. 그녀 또한 꿈이 현모양처라며 이른 결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바빴고 아내는 저를 기다리느라 외로움을 잘 느꼈어요. 항상 집에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라. 친구들도 좀 만나라 권유는 했지만 워낙 외로움을 잘 타는 성향인 아내는 오빠가 일찍 퇴근하면 되잖아 하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어쩔 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든 일 제쳐두고 아내와 놀기만 하고 싶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갈 때마다 아내가 서운함만 늘어놓으니 저는 또 거기에 서운하더라고요. 그랬던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재촉도 하지 않고 투정도 부리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아내의 모습에 살짝 어색하긴 했지만 드디어 남편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아내만의 커뮤니티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모임도 잦아졌고 식사 자리도 종종 있다며 외출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응원해 줬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번 생일에는 친구들이랑 보내면 안 될까? 우리 둘이서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예약도 해놨는데. 그것도 좋은데 친구들이랑 갯돈 모으고 있거든.
내 생일날 호텔 하나 빌려서 다 같이 놀면 어떨까 제안하더라고. 사실 친구들이랑 호캉스 하는 거 로망이기도 하고. 안 될까? 친구 누구랑? 그 있잖아. 그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 매번 만나는 4명 말하는 거야? 어.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면 되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준비해준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오빠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야. 예약해놓은 거기는 다음 주에 가는 거 어떨까? 지금은 예약 변경할 수 있지. 원하는 대로 해. 뭐 자기 생일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어디 호텔인데? 내가 꽃다발이나 케이크 같은 거 보내줄까? 아니야, 그거 다 친구들이 준비해준댔어. 오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생일만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하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아내는 생일 당일이 되어 신나게 짐을 싸서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친구들과 재밌게 노느라 그런가 보다 쿨하게 넘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잘 놀고 있다고 연락 한번 해주는 게 그리 어렵나 싶어서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고 간만에 친구들이랑 외박을 하는 날인데 괜히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일이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제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는 조상신이 저에게 얼른 알아차리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내의 친구를 퇴근길에 딱 마주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혹시 민정이 남편분 되시죠? 그때 집들이 하셨을 때 저 방문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알죠. 여긴 어쩐 일로? 여기서 약속이 있어서요. 민정이 잘 지내죠? 요새 통 연락이 없길래 남편분이랑 알콩달콩 사느라 바쁜가 보다 싶어 내버려 뒀거든요. 네? 얼마 전에 민정이 생일날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보낸다고 들었는데. 네? 민정이 생일날요? 저희가요? 생일 기념해서 호캉스 한다고 그날 나갔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민정이랑 안 만난 지 최소 1년이 넘었는데. 네? 1년이나요? 아마 생일날 만나자고 했어도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다른 날짜로 잡았을 거예요. 정말로 1년 동안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닐지 갑자기 걱정되네요. 아마 민정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말고도 생일 기념해주는 지인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마당발이잖아요. 애가 밝고 명랑해서 사람들이 잘 챙겨주고요. 아무튼 다음에 기회 되면 다 같이 한번 봐요. 민정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쪽도 당황한 듯 다급하게 대화를 마무리 짓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멍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저한테 고등학교 친구들과 생일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거짓말을 인식했고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슬며시 운을 띄웠죠. 자기 생일날 누구랑 만났다고 했더라? 고등학교 친구들. 왜? 확실해? 아까 오는 길에 우연히 윤진 씨 만났어. 윤진이를 만났다고? 어, 대충 대화해보니까 그날 생일 파티는 모르는 모양이던데? 아, 윤진이는 그날 약속 있다고 해서 불참했어. 그래? 윤진 씨가 많이 아쉬워했겠네.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뭘. 근데 윤진이가 별다른 말은 안 해? 무슨 말? 그냥 뭐, 걔 워낙 입이 방정이잖아. 자기랑 안 만난 지 1년 넘었다고 하던데 설명해 줄 수 있어?
툭하면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었잖아.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도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막 그렇잖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가 윤진이랑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 윤진이한텐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따로 대화방을 만들었거든.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즘 본의 아니게 윤진이랑 멀어지고 있어. 왜 멀어졌는데? 윤진 씨가 뭘 잘못했어?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자연스레 멀어진 거지. 아무튼 생일 파티 얘기는 윤진이한테 언급하지 마. 괜히 상처만 받을걸? 하마터면 그 말에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저는 아내의 SNS에 들어가 파도를 타서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날 뭘 했는지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아내의 생일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호캉스를 갔다면 SNS에 사진 한 장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련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네요. 이로써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것이죠. 왜 이렇게 쉽게 들킬 거짓말을 했던 건지, 내가 이 정도의 의심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저를 아주 우습게 알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호캉스에 가서 연락 두절이 됐다.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답답한 상태였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던 시점, 더 이상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외도를 시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을 하면서 피식피식 웃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아내는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아내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는 늘 변명만 쏟아져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무언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아내에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증거를 일단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마음의 정리가 비로소 될 것 같았어요. 뒷일은 그때 생각하자.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지금 현재만 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호시탐탐 아내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몰래 켰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 번호를 알 리가 없었죠. 생일을 조합해보고 기념일을 조합해봤지만 아내의 핸드폰은 꽁꽁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불이 들어오면서 웬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가 오는 듯 했지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불시에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내와 맞닥뜨렸어요. 오빠, 왜 벌써 와? 깜짝 놀랐잖아. 누가 봐도 당황한 듯한 표정에 빨갛게 상기된 얼굴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고 그래? 내 집에 내가 들어온 게 문제야? 그게 아니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사람 놀라잖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내내 통화 중인데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 누구랑 통화했는데? 친구랑 했지. 친구 누구? 아,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 그래. 하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와이프 챙겨주지도 않길래 친구한테 전화해서 푸념 좀 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해줬어? 이참에 한번 물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난 와이프 먹여 살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하루 종일 서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그래도 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어. 왜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이니까 묵묵히 감내하는 거야. 난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현명하고 착하니까 이런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왜 자꾸 화내고 투정 부리고 툭하면 내 탓하는 건데? 나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자기가 외롭고 힘든 게 전부 내 탓이야? 그럼 나 일도 관두고 자기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백수가 되길 원해? 내가 노력한 건 안 보여? 매일 아침 자기한테 아침 차려주고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야식도 해주잖아. 주말이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가잖아. 대체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되는 건데? 바빠도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남들은 일도 널널하고 칼퇴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센스 있게 레스토랑도 예약해 놓는다던데. 나는 너무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서 우울증 온단 말이야. 남들 다 이렇게 살아.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공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심지어 의사로 일하는 내 친구들 전부 다 나만큼 바쁘게 살아. 그리고 나는 주말이 더 바쁜 직업이야. 알잖아. 공짜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시간 많고 널널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어디 있으면 말해봐. 나도 좀 알고 싶다. 뭐 많잖아. 건물주라던가 유산 상속받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잖아. 오빠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엔 여유롭게 돈 버는 사람들 많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난 멍청해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죄다 멍청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솔직히 식당에서 일하는 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 오빠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접시만 닦을 건데?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재테크에 뭐에 투자도 하고 돈이 돈을 낳고 시간도 많아진다는데 왜 우리만 제자리 걸음인데? 식당이 아니고 호텔. 그리고 접시 닦기가 아니고 셰프라고. 가만 보면 자기만 내 직업을 하찮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아? 직장 내에서는 나 나름 인정받고 있고 나름 행복해.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내 꿈이 원래 이거였고 더 잘하고 싶어.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이것 봐. 오빠는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집에서 내내 오빠만 기다리는 나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집중하잖아. 그래서 다른 곳에 눈길이 가는 거야? 돈 많은 건물주라도 하나 알게 됐어? 뭔 소리라는 거야? 내 말은 오빠가 좀만 더 나를 배려했으면 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고 들린다고. 아내는 항상 자기만 옳고 저만 나쁜 놈을 만드는 신기한 재능이 있었어요. 월급을 타면 죄다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데도 아내는 늘 불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의 성의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루는 휴가를 내고 아파트 주변을 서성인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분명 상간남을 만나러 가는 길이겠다 싶어서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저 차를 좀 따라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쌩 하고 멀리 가버리는 아내를 쫓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며 버벅대시다가 그만 놓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빨리 좀 가달라니까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내가 어르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가 됐어요.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아니, 누굴 쫓는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라서 증거를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화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 재빠르게 쫓아갔어야 했는데 내가 미숙해서. 택시 운전대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 예상되는 목적지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러 가는 놈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게 누군지도 모릅니까?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대고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자꾸만 발뺌하고 핸드폰도 잠궈놔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막막하면 무작정 택시까지 잡아타서 미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빠져나갈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암담하다고요.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택시 기사님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분도 많이 당황했는지 땀까지 흘리시며 저에게 티슈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그제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죄송하다고 미터기에 적혀있는 금액의 3배 정도의 금액을 기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그걸 거절하시고는 어디론가 저를 태우고 가셨습니다. 어차피 여기 근처가 우리 집이고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했으니 차 세우고 술이라도 한잔합시다. 그날은 도무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택시 기사님과 술 한잔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아내를 만난 이야기, 불륜을 눈치챘던 이야기를 술술 하게 됐고 기사님은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택시기사를 시작한지 알아요? 사는 게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도 택시라도 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거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 나이가 되니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더군요. 내가 요즘 느낀 건 요즘 사람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지. 인생을 길게 보면 말이야, 이 돈이고 사랑이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더라고. 떠날까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없어질까봐 꽉 쥐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쨌든 남아있을 것들은 내 곁에 남아있게 되더라고. 지금은 많이 괴롭겠지. 근데 지나고 보면 어차피 떠날 인연이었던 거지. 붙어있을 인연이라면 찰거머리처럼 찰싹 붙어있을 테니 본인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 기사님의 말을 들으니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새 잠잠해지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분과 술을 한잔한다는 게 영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날만큼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으니 한번 오시면 근사하게 대접 한번 해드리겠다며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술을 사주며 진심으로 위로를 해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참 어른을 만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내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진 말자 싶어서 저는 그날 비로소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건 아내를 도저히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내의 노트북에서 결국 불륜의 증거를 찾아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혼을 원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 반응이 그게 뭐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일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난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고 힘들고 울적했어. 나를 혼자 내버려둔 건 오빠잖아. 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전부 내 탓이라고? 만약 오빠가 나를 배려해주고 신경 써줬다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일도 없겠지. 그래, 내가 훌륭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건 인정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한 적도 많았어. 하지만 불륜은 다른 문제야. 이건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야.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다가온 거야. 난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을 뿐이야. 마음이 약해졌던 거지. 지금 오빠가 뭘 생각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난 그냥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했던 거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굴겠다 이거야? 넌 어떻게 마지막까지 회피만 해? 너한테 우리 결혼 생활은 그냥 끝내고 싶은 숙제 같은 거였어? 나에 대한 미안함은 하나도 없지? 아내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아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를 뉘우친다면 저는 소송까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를 보니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며 갈 때까지 가보자며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혼이라기보다는 전쟁과 비슷했어요. 이 법정 싸움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게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여정이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채로 증오만 남긴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가끔씩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전처가 상간남과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니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며 불륜을 저질렀는데 끼리끼리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방생하지 않고 인생을 책임지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이 저는 나름 고급 호텔인 일터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일적으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작은 식당을 하나 열어서 동네 사람들과 담소나 나누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제 곁에 머물러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실하며 살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안정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전처를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제 일터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더라고요. 손님이 오셨는데 저를 찾는다고 택시기사라고 말하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단번에 그분이 오셨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서빙을 하겠다고 일러뒀죠. 예전부터 예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오늘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분들 모시고 한번 꼭 좀 오시라고 당부드렸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음식을 들고 서빙을 가는데 웬 익숙한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음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맞닥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처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호텔에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나 상견례 하러 왔어. 오랜만이네? 안 궁금하니까 비켜줘. 나도 마주치기 싫었거든?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을 줄 몰랐네. 좀 마음이 그렇다. 나름 전 남편인데. 무슨 의미야? 나는 이제 행복해질 타이밍인데 그쪽은 어떤가 늘 궁금했거든. 근데 이걸 어째? 누군 아직도 접시 닦고 있네. 비켜. 서빙하러 가야 돼. 그래, 바쁘겠지. 항상 바쁘잖아? 나도 화장실 가야 돼. 혹시나 해서 부탁하는 건데 마주치면 모른 척 좀 해줘. 예비 시부모님도 오늘 같이 오셨으니까 잘 보여야 돼. 우린 이제 남남이잖아? 어찌 보면 남남보다 못하긴 하지. 서로 눈치껏 피해주자고. 끝까지 더티하게 굴던 전 남편이랑은 이제 완전히 인연 끊고 싶네. 전처는 기분이 들떴는지 저를 마구 조롱하더니 화장실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젠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무시한 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택시기사님은 정장을 쫙 빼입고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향해 반갑게 웃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있는 날이라 여기로 왔어. 셰프님이 직접 서빙도 해주시고 황송하구만. 어르신이 직접 행차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서빙해드려야죠. 상견례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기념으로 다른 요리도 좀 해드렸을 텐데요. 일하는 곳에 괜히 피해주면 안 되지. 아무튼 고마워. 덕분에 이런 호텔에도 와보고 참 좋구만.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구만 뭘. 참, 내 아들은 처음 보지. 기사님의 아들과 인사를 하는데 묘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저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봤는데 하는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전처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제 뇌리에 박혔거든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처와 바람난 상간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처도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서빙을 하고 있자 처음엔 당황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으며 특유의 밝은 목소리 톤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덕분에 좋은 요리도 먹고 너무 행복하네요. 아는 셰프가 있다고 하시더니 이분이 그분인가 봐요? 다음엔 제가 더 좋은 호텔 모시고 가드릴게요. 여긴 다 좋은데 육류는 좀 질기더라고요. 다음엔 며느리가 제대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택시 기사님이 상간남의 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처와 상간남 그리고 전처의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저를 모른 척하기 위해 노력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처음엔 그냥 일하는 곳에서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문득 기사님의 유독 밝은 표정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들이 상간남이라는 것도 모른 채 예비 며느리가 유부녀 신분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몹시 들떠 계셨어요.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불륜으로 만난 자식의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과연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님 모르는 게 약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처에 비아냥대던 아까의 그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전처가 먼저 제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여태껏 쌓아뒀던 복수의 칼날을 조용히 꺼내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어르신,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사람 제 전처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기사님과 제 인연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처라면 그때 그 택시에서 말한 그 아내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젠 다 지난 일이니 웃고 넘기렵니다. 그 말을 꺼내자 기사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분위기는 일순간에 적막해졌습니다. 기사님은 저에게 재차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상간남이었단 말이지? 뭐 다 지난 일이니까요. 너무 놓여 마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긴 했지만 이미 다 해결된 일이니 저는 미움의 감정은 조금도 없습니다. 보아하니 완전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요. 이제야 한 방 먹였다 싶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전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상간남은 재빨리 수습을 하려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버지, 전 정말로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상간남이라뇨. 며느리가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다는 말은 그럼 거짓말이었겠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맹세코 민정이가 유부녀일 땐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혼하자마자 만난 거라고요. 그런 놈이 상간남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줬단 말이야? 저도 억울해요. 그리고 아버지, 제 말을 들으셔야지 생판 처음 보는 놈 말을 믿으면 어쩝니까?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내가 저 친구를 택시에 태웠을 때 통곡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모습 보고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근데 그 짐승 같던 놈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일 줄은 몰랐네.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는 무슨?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며느리 될 사람이 한 번 갔다 왔다고 잠깐 몇 개월 살다 그만뒀다고 미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얼버무리길래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이것은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결혼생활 유지하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얼마 안 됐다 이거지? 그 사이에 둘은 불륜으로 붙어먹고 결혼까지 준비했다 이거잖아. 어떻게 시아비를 속일 수가 있어? 자식놈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야 이놈아,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편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은퇴하고 건물도 올려주고 재산도 불려줬더니 감히 날 속여? 유부녀를 만나? 아버지, 전 민정이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죄를 지어놓고 타이밍 타령하지 마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생각부터 했다 이거지? 괘씸한 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이 여자가 들어왔는데 어떡하냐고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단지 유부녀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부부였지 둘이 쇼윈도나 마찬가지였어요. 영혼 없이 껍데기만 살고 있던 부부였다고요. 헛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살짝 껴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은 저를 속이고 호텔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증거까지 여기서 펼쳐 보여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전처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남의 상견례장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쪽은 접시나 딱지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야? 해도 너무하니까 시부모님도 며느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들통날 거 지금 까발리는 게 낫지, 안 그래? 설마 둘이 저지른 죄를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 정말 뻔뻔하네.
그래놓고 나더러 접시나 닦으라고? 남의 직업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데 시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 천성 자체가 못돼 처먹었는데 두 번째 결혼은 과연 평탄할까? 상관하지 마. 우리가 비록 증오만 남은 채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가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그런 사이로 남았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건 내 착각이었네. 사람이 좀 쿨해질 순 없어? 우린 사랑이 아니었던 거 알잖아. 한쪽만 일방적인 게 사랑이야? 난 결혼 생활 내내 힘들고 우울했어. 나 이제야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으로서 날 위해 좋은 말만 해줄 순 없을까? 꼭 이렇게 사람 인생을 망쳐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앞과 뒤가 다른 건 여전하네. 아까 마주쳤을 땐 날 무시하면서 비아냥대더니 여기서는 또 조곤조곤 얘기하네. 전처는 제 말을 듣지도 않더니 당장 예비 시아버지 앞으로 가서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 저 이 결혼 꼭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해야 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정말 잘 모실게요. 이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인 부부였던 그 기간은 정말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단지 두 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살짝 돌려서 말한 것뿐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희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예요. 여태껏 저 며느리로서 완벽하다고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고 싶으셨다면서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불륜 저지른 전적이 있는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는 없다. 아들이랑도 연을 끊을 마당에 며느리라고 다르겠어.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여기서 우리 집안이랑 끝내고 둘이 나가서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앞으로의 지원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거지처럼 한번 살아봐. 어디서 불륜 저지른 주제에 우리 집에 끼어 들어올 생각을 해? 아버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지금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교양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 교양? 네, 교양이요. 저희 부모님도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한 분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파토를 내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버님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전처 버리고 상간녀랑 붙어먹고 애 낳은 게 이 사람이라면서요. 뭐? 이놈이 그런 말까지?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어쨌든 아버님 상황과 저희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 지나고 나면 이 일도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핏줄이잖아요. 상속하셨던 거 다시 돌려내라고 하시면 저흰 법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냐? 이게 너의 본 모습이구나. 여태껏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괘씸한 것들. 너희랑 우리는 다르지. 난 전처가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몇 년 뒤에 이 사람 만나서 재혼했어. 그게 그렇게 몹쓸 짓이냐? 그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와이프 병나서 죽으니까 신나서 딴 여자 만난 거잖아요. 너 말 다 했냐? 이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왜요? 찔리세요? 어찌 보면 아버님이 더 나빠요. 어떻게 와이프가 아픈데 다른 여자한테 욕정을 품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짐승이지 뭐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전처의 싸대기를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철은 뺨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오열을 하며 울었고 어르신은 화가 안 풀렸는지 상간남의 뺨까지 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나에 대한 사적인 내용까지 네 각시한테 이딴 식으로 떠벌렸다 이거지?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너는 내 얼굴에 먹칠한 걸로도 모자라서 내 가슴에 난도질한 거나 다름없다. 내가 법적으로 소송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돈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상속한 거 반드시 되찾아올 거니까 각오해라. 아들 없는 셈 치고 남은 재산 펑펑 써대며 노후나 즐기지 뭐. 나는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으니 그렇게 서로 남남처럼 살자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 여자랑 당장 헤어질게요. 어차피 질리고 힘들던 참이었어요. 결혼까지 하는 거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 여자랑 당장 끝내고 조신하고 싹싹하고 살림 잘하는 최고의 며느리 찾아올게요. 그랬더니 전처가 눈이 뒤집혀서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헤어져? 누구 맘대로 헤어져? 내가 너 때문에 어디까지 포기했는데 감히 네가 나랑 헤어져? 그건 절대 안 돼. 지긋지긋해. 네가 이러는 거 너무 짜증난다고. 헤어지자면 헤어지는 거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감히 네가 날 버려? 네가 그러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절대로 날 못 떠나.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점을 쥐고 있는지 모르지? 너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러고 싶냐? 사랑? 웃기고 있네. 사랑하는 사람을 이따위로 버리니? 이게 네 사랑이야? 유부녀 꼬셔놓고 참 잘하는 짓이다. 넌 유부녀 주제에 다른 남자한테 단숨에 넘어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렇게 전처는 상견례가 있던 날 상간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집안에서 버림을 받게 됐죠. 제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돈하고 빠져나가니 전처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의 한마디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이 택시 기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고 친밀감을 형성한 것이 폭로를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 신기하더라고요. 만약 기사님과 제가 인연을 맺지 않았더라면 전처는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의 돈을 뜯어먹으며 살았겠죠. 그토록 원하던 시간 많고 돈 많은 남자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 물거품이 됐네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절실히 깨닫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끝까지 뻔뻔하게 굴던 전처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처는 저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해댔어요. 받지 않으니까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미쳤어? 왜 그걸 말해?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 설마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그거 사랑 아니고 집착이야. 네가 언제 나한테 신신당부 부탁을 했어? 비아냥대면서 협박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 몰라? 언제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되게 행동하길래 나는 네가 숨기는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지.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사랑은 당연히 없고 증오도 없어. 그냥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 오브 안중이야. 이젠 남남인데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 감정도 없는 인간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 그거야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말을 덧붙인 거지. 너는 친한 친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으면 모른 척해? 너를 망가뜨리고 싶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을 구하고 싶어서 조언을 했던 것뿐이니까 착각하지 마.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아무런 관심 없어. 그리고 당당하게 살 거였으면 죄는 짓지 말았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업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난 외로웠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한 번쯤 바람을 피웠겠지. 세상에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딨어? 그냥 얄팍한 핑곗거리 만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 조언하자면 넌 너무 자기 연민이 심해. 네가 제일 불쌍한 것 같지? 네 인생이 제일 고달픈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의 불륜으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네가 알아? 네가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긴 알아? 알면 이렇게 와서 안 따졌겠지. 무조건 너만 불쌍하고 너만 소중하니까 내 마음 따윈 눈치도 못 챘겠지. 어쨌든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한 건 오빠잖아. 난 우리 결혼 생활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 잊었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건 너였잖아. 애초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로 살고 있었을 거야. 후회한 적도 많았어. 막상 이혼하니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더라.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네. 그만 가주라. 미안해.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해? 마음은 늘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 알잖아. 속에 있는 말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거. 이런 나를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그 말을 내뱉은 전처는 길바닥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럽고 억울한 건지 결국에 전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저는 울고 있는 전처를 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비슷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침대에 눕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만약 다음에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과연 저에게 올까요? 택시 기사님과는 가끔씩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그때 잠깐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게 신기하죠. 이 당시에는 본인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상간남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과를 어르신에게 받게 되다니 이런 경우도 다 있더라고요. 그분은 택시기사를 그만두시고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곱게 키웠더니 고생 한번 안 하고 인생을 쉽게 산 것 같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상간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지 않았더라면, 셰프인 제가 직접 서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들이 봉인된 채로 결혼식을 올렸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 폭로가 됐다는 게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지나갈 인연을 그냥 흘려보내니 소중한 인연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남은 게 얼마 없지만 단정하고 평온한 이 상태가 전 좋습니다. 가끔은 인간관계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더 불행해졌을 테니까요.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행운과 행복이 뒤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